당뇨 바로알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당뇨병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이 당뇨에 대한 팩트 시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할 자료는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이 당뇨병 팩트 시트에서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두 번째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 복용자나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사람,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당뇨병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2015년대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쭉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죠.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전체고 이 푸른색이 남자고 이게 분홍색이 여자입니다. 그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2020년도 기준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16.7%입니다. 남자가 19.2%고 여자가 14.3%죠. 남자가 여자보다 한 5% 정도 높습니다. 자, 2018년, 19년, 20년도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2018년도 13.8%에서 2019년도 14.5%, 2020년도 16.7%, 꾸준히 매년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이 보시면은 27%, 한 28%에서 29%, 30%로 꾸준히 늘고 있죠. 30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다 1, 2%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당뇨병 연령별 분포를 2019년도, 2020년도 통합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전체가 30대가 4%죠. 40대가 13%, 50대가 26.2%, 60대가 27.7%, 70세 이상이 28.6%죠.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는 거의 비슷하죠. 26에서 한 28, 9%요 사이입니다. 근데 남자를 보면 남자는 50대가 30%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60대가 좀 떨어졌다가 70세 이상은 더 떨어집니다. 여자의 경우는 70세 이상이 되면 39.7%로 더 늘어나죠. 이 통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게 유출을 해보니까 갑자기 70세 이상의 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도 한 6살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80대의 그 수치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약제 성분별 처방 패턴 분석이라는 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통계를 내는데 지금 메인이 이게 메트포르민하고 그 다음에 DPP 억제제, DPP4 억제제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이게 당뇨약의 메인이죠. DPP4 억제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죠.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당뇨병 약제가 메트포르민, 그 다음에 설폰 요소제, DPP4 억제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메트포르민이 2009년도에 2019년도 이렇게 10년 사이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를 했죠. 거의 한 20% 이상. 그리고 이 설폰 요소제는 감소했습니다. 10년 동안. 44%에서 쭉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DPP4 억제제가 이게 증가했죠.
그러면 이 메트포르민은 이게 이 약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혈당 조절을 하느냐. 우리가 이 췌장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글루카곤과 그 다음에 인슐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카곤은 우리가 우리 몸의 혈중의 그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췌장에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게 간으로 보내면 간에서 포도당이 낮기 때문에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되면 혈당이 떨어졌을 때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합니다. 근본적으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는 거죠. 이 설폰 요소제는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당뇨는 기본적으로 베타세포가 그렇지 않아도 가로에 시달려 가지고 힘든데 거기다가 또 베타세포를 더 쥐어짜게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는 많이 쓰다가 10년 사이에 이게 많이 줄어들었죠. 왜?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인슐린 분비는 되지만 췌장은 더욱더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DPP-4 억제제가 그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이 호르몬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효소가 조절을 합니다. 이 과도하게 분비됐다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크레틴 호르몬 분해 효소 이 DPP-4를 이걸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니까 인크레틴이 더 많이 분비가 되어 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거죠. 크게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당뇨병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제의 2019년도 약제의 치료 현황을 보면 지금 60대가 거의 120만 명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50대하고 70대가 거의 비슷하죠. 90만 명. 대부분 5, 6, 70대에서 결국은 한 300만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당뇨 유병률이 16.7% 된다는 그 수준은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600만 명. 그리고 이제 이 전 단계까지 따지면은 지금 1,400만으로 잡고 있어요. 자, 경구 혈당 강화제를 어떻게 지금 병용해서 쓰고 있느냐. 자, 이게 지금 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이게 당뇨약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이 두 개를 쓰는 거고요. 제일 위에 있는 녹색이 이게 세 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뇨약을 점점 3제 이상 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약을 가지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약을 추가로 더 쓴다는 겁니다. 자, 당뇨별이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느냐. 자, 우리 뇌졸중, 허혈 뇌졸중, 이 뇌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도가 당뇨병 환자가 이게 1.7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것도 거의 1.5배에서 1.6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말기 신장 질환은 이거는 뭐 한 5배, 5.4배 이렇게 거의 5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죠. 당뇨가 그만큼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기 신장 질환은 이거는 당뇨에 의한 아니고 전체적인 말기 신장 질환을 다 포함했는데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죠.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1000명당 말기 신장 질환한데 1000명당 2.4명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숫자죠. 신장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자, 망막병증도 당뇨병.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1000명당 발생수는 빈도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7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의 현황에 대한 그 팩트 시트를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은 2% 미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양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형 당뇨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형 당뇨병이 98% 이상이죠. 1형 당뇨병은 주로 대부분 소아당뇨병이 많아요. 성인 당뇨병도 조금 있지만 2형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당뇨병이 있고 인슐린 세포 저항이 우위가 되는 그런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1형 당뇨병은 어릴 때부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그게 병변을 일으켜서 그 베타 세포에서 제대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1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당하혈색소, 이 당하혈색소 검사를 하죠. 그럼 당하혈색소가 뭐냐? 자, 우리가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적혈구 하나에서 헤모글로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당이 이쪽으로 적혈구 속으로 들어와서 적혈구하고 이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하고 결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요 결합하는 것을 당하혈색소라 그럽니다. 이 글리코 헤모글로빈이죠. 당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했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4개의 분자를 하나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산소를 적혈구가 이 산소를 실어나가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당화혈색소예요. 자, 제가 당뇨병의 단계와 혈당치에 대한 평가를 이 자료는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자료를 제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제가 나누었어요. 자, 당뇨병 단계에서 이상형은 당화혈색소가 5.8 미만이고 공복혈당 100 미만,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20 미만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을 평가할 때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사 2시간 후 혈당을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가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5.8에서 6.4, 공복혈당이 100에서 110,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20에서 140이죠. 자, 경계형 1은 당화혈색소는 6.5에서 8.0 사이고 공복혈당이 100에서 110 정상형인데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이게 141에서 190% 높죠. 그러니까 식사 후 2시간 동안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덜 된다는 거예요. 자, 경계형 2는 당화혈색소랑 똑같습니다. 6.5에서 8.0. 공복혈당이 125까지 올라가죠. 111에서. 그리고 식사 2시간 후 혈당은 정상형하고 같은 120에서 140을 가지고 이걸 경계형 2라 그러고 경계형 3은 당혈색소가 6.5에서 8.0, 공복혈당이 111에서 125,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41에서 199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당뇨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당화혈색소가 8.0 이상, 공복혈당이 126 이상,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이걸 당뇨형,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이 당뇨병 관리 차트를 이 다이비트 컨트롤 차트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보시면요. 위는 공복혈당이고 아래는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하고 공복혈당이 80에서 4.7 이렇게 되면 엑셀런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115에서 6.3까지를 포함해서 여기도 엑셀런트에 같이 포함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굿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공복혈당이 150이고 8.2 당화혈색소. 그 다음에 180에 10.0. 여기까지는 관리를 해서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당뇨를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복혈당이 215, 그러니까 200을 넘고 당화혈색소가 11.9 이상 되면은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당뇨 수치를 너무 낮게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는 당뇨병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인슐린이 중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붉은색이 이렇게 이 선이 이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인슐린 분비 대기 상태에 있다가 해가 뜨면은 해가 뜨고 나면은 떠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식사를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인슐린 분비가 다시 떨어집니다. 또 식사를 하면 또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인데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는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또는 인슐린 펌프를 차고 다닌다 그러면 이 인슐린이 이렇게 녹색처럼 이렇게 분비가 돼요.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거는 인슐린이 여기는 줄어들 때도 계속 분비가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혈중에서 인슐린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AI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인슐린 펌프를 하는 것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우리 몸이 이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에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췌장이 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췌장을 좀 더 한번 췌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췌장에서 혈액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왜 제가 이 췌장 혈액 공급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나? 그러면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호르몬 분비샘에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이게 펌핑을 하면 이게 동맥이 그죠? 하대 밑으로 내려가는 하대 동맥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횡격막 그걸 뚫고 밑으로 나오면 복부에서부터는 복부 대동맥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복부에 있는 모든 장기에 동맥이 산소를 공급하면서 나가죠. 그때 이 복부 대동맥이 내려오면서 원래는 이 복부 대동맥이 가는 이 동맥이 비장동맥이에요. 여기 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위가 있거든요. 그 비장으로 가는 동맥에서 거기서 가지를 쳐서 췌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췌장에서 나가서 췌장의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혈액이 공급되고 있죠. 아, 이렇다는 이미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췌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죠. 여기에 요 위에 볼록볼록하게 섬처럼 이게 쫙 이게 췌장에 쫙 붙어 있다. 그죠? 이거를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합니다.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랑게르한스섬을 확대해서 보면, 자, 이 랑게르한스섬의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세포가 세 개가 있어요.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이걸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델타 세포라는 게 있어요. 델타 세포는 뭘 분비하냐?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알파 세포나 베타 세포에서 과도하게 글루카곤을 분비한다든지 과도하게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되면 얘가 중간에 조절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하기 위한 이런 백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항상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베타 세포가 이게 이렇게 파괴가 되면 여기서 인슐린 분비를 파괴된 만큼 인슐린 분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포도당이 그러면 세포로 들어가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포인데 이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와서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그때 세포막에 포도당 채널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게 포도당 채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포도당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 인슐린이 수용체와 결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되면은 포도당 채널이 안 열리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의 고혈당이 지속되는. 그러면 인슐린 분비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어 가지고 이게 세포 인슐린 수용성, 아까 그 수용체가 이게 결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거는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중 고혈당, 혈중 고인슐린이 지속되면, 이게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 2형 당뇨병 발병 메커니즘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녁에는 해가 지고 나면 췌장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단식을 하거나 또는 저녁 소식을 해서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인이 저녁 가식과 야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20대부터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게 지속되면.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잖아요. 특히 정제탄수화물, 빵이나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인슐린 과다 분비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과다 분비를 되다 보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쉬지를 못하니까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죠. 그럼 혈당 조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 췌장의 기생충이 췌장의 이 드문 케이스지만 췌장의 기생충이 이게 췌장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으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저산소성에 빠지죠.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인슐린 분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어가지고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포도당 채널 안으로 이제 이게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 기능이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세포 소기관이 그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ATP라는 에너지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 포도당 채널을 덜 만들어요. 그 포도당 채널을 만드는 그 도면은 세포 안의 세포 회계에 있는 DNA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DNA로부터 그 도면을 꺼내서 이걸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은 누가 지시를 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 그럼 세포 포도당 채널을 덜 만들죠. 그러면 채널 수가 적으니까 덜 들어가잖아요. 세포 안으로.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크롬이 결핍되면 이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될 때는 크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비활성화되면 인슐린 세포 저항이 일어나죠. 또 만성 탈수가 된다. 만성 탈수가 되면 세포 그 세포막 췌장세포 베타세포의 그 세포 안부터 세포질부터 이게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그 세포막이 쭈글쭈글해진다. 그죠?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세포 기능,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되면 그러면 인슐린 세포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췌장에서도 일어나고 췌장 그다음에 나머지 이 세포가 들어가는 간이나 그다음 근육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인슐린 세포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당뇨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혈당 조절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체질을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케톤체를 지방을 분해해서 또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주력으로 쓰는 그런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뇨약을 먹지 않더라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요. 그건 뭐냐? 저녁 단식이나 당질 제한식을 하게 되면 당질을 제한하고, 그죠?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이렇게 이런 식사법으로 바꾸면 혈중 케톤 수치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혈당 조절은 포도당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1년 당질 제한식을 했다. 이거는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가 공복 혈당이 300에서 400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본인이 1년 동안 당질 제한식을 하니까 케톤체 수치가 이렇게 혈중에 유지되면서 당뇨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복 혈당 100을 하고 당화혈색소도 6m로 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게 포도당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 쓰는 것보다 이게 약 2배 좀 넘게 이 더 열량을 많이 내니까 이 체질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췌장세포의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화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췌장에 있는 그 세포도 산성화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혈이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이 되면서 그 어혈이 이걸 막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그래서 주경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가끔 이렇게 하겠는데, 당뇨?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은 설탕이잖아요. 설탕의 반대말이 뭐냐?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죽염을, 당뇨 환자는 죽염 섭취를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자, 제가 케이피크린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하고 있지만, 이 케이피크린 다이어트가 기본적으로 당질 제한식이에요. 그래서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를 제대로만 하면 이게 당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저녁 가식이나 야식 안 하잖아요. 저녁 단식하고 그 다음에 후속 피크린하고 나중에 생활 피크린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당질 제한식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죽염을 꾸준히 한 11g 이상 섭취하잖아요. 자, 이 췌장의 기생충은 만약에 이 췌장의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KP 클린 다이어트가 아니고 우리가 간 클린 후에 기생충 클린을 하죠.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생충 때문에 인슐린 분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게 뭐냐면 그게 비타민 B 복합체하고 미네랄이잖아요. 크롬 결핍, 이거 다 KP 그린 다이어트 할 때 이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분도 많이 섭취하고 죽염도 계속 먹으니까 만성 탈수로부터 해소. 그러니까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녁 단식과 당질 제한식으로 케톤체를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는 체질로 바꾸고 죽염을 매일 10g 꾸준히 섭취하고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서 당뇨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기간 동안 하면 되냐? 1년 정도 하면요. 뿌리부터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체질이 되는 겁니다.